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25,200달러 돌파를 해냈는데 돌파하자마자 강력한 저항을 맞고 바로 고꾸러져 나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정말 저항이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이 차트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행인 거는 지금도 24,800달러 부근에서 25,000달러 돌파 재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25,200달러 재돌파 시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먹혔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지금 하루가 채 안 지났죠. 하루가 채 안 지난 상황에서 다시금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소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뭐 흔히 말해서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200달러만 잘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3만 달러까지는 열려 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라면 2만 1,000달러까지도 좀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상황들로 놓고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24,800달러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자고 일어났을 때 뭐 돌파했다가 다시 또 저항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25,200달러 그 위에서 자리하면서 이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도 좀 기대해보고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라켓시오 패드이해가 지지선과 저항 라인을 구분한 거는 늘상 그렇지만 상당히 객관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황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25,200달러 위,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저항 없이 31,000달러까지 간다. 그러니까 31,000달러까지 열려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할 경우에는 23,100달러가 지지라인 역할을 해줄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깨진다라면 21,400달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200주 이동평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물을 꼽자라면 렉트캐피탈을 빼놓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저항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뚫고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더 높은 랠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하고 있는 25,000달러, 25,200달러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회복, 이것이 강세 랠리의 지금 기본 전제 조건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포물선형 강세 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점들 중요 포인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님 어서 오세요. 꿀벌은 야옹님도 오셨네요. 네, 이주연님 어서 오세요. 이건 케빈 스펜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이 사전 확장 단계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차트 기준으로 RSI 상황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 13달 전에 상승 흐름을 탔고 두 번째 반감기 때도 19달 전에 상승 흐름을 탔고 세 번째 반감기는 18개월 전에 상승 흐름을 탔다. 지금 17개월 전인데 상승 흐름을 이제 탈 거야. 그런데 이게 단순히 차트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RSI 상황도 지금 강세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4월이죠. 그 전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상 반감기 과정을 향해서 확장 단계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바라고 기대하는 부분이죠. 먼저 캡틴 파이빅이 일간 차트로도 분석을 하고 주간 차트로도 분석을 했는데 먼저 일간 차트를 놓고 좀 볼게요. 이 컵앤핸들 패턴이 곧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되고 지지라인, 핸들라인의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기본 패턴을 따라서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기적으로는 31,000달러까지 가능하고 좀 더 내다봤을 때는 38,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참 오래됐죠. 언제 38,000달러 받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건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세기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25,000달러 부근이 여기 지금 써있죠. 이게 그린 라인이 200 주동 평균이거든요. 딱 지금 돌파를 두 가지 민 거예요. 하락수액이 패턴 상단 저항을 뚫고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서는 그 시점이 지금 200주 이동 평균에 대한 회복과 지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지지 라인을 확인해 준다라면 돌파한다. 추가적인 반등 어디까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38,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 이 두 가지 차트의 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윌 클레멘테가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70% 이상, 좀 더 정확히는 이제 80% 이상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스트롱 핸드, 엄청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호들러, 이 스트롱 핸드들에게 이 위크 핸드들, 이 쫄아 있는 위크 핸드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만 하락하면 겁이 나서 매도해버리는 이 개미들이 사실상 스트롱핸드, 이 호들러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변동성의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칼레오 같은 경우에는 25,200달러 이번에 돌파하면 1차적으로 3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 3만 달러에 지금 이 매그넷이 있잖아요.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3만 달러까지 가서 지지를 받아주면 그 다음은 4만 달러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여러 분석가들이 거의 지금 동일한 관점으로 거의 비슷한 기술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뉘앙스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뉘앙스겠죠? 이제 과연 그러면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앞서 칼레오가 말한 것처럼 3만 달러 부근에 있는 자석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쭉쭉쭉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2월 22일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FOMC가 끝나고 CPI 발표 전후 시점에서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 2월 FOMC 때 0.5%포인트 인상하지 않은 주장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연준 인사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확인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긴축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이견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된 의견들이 어느 정도로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아래로든 위로든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PCE를 가지고는 말들이 많아요. 이미 CPI에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예측치가 지금 전달에 0.3% 근원 PCE와 일반 PCE의 전월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전달에 0.3%였는데 지금 0.1%포인트 상승한 모두 다 0.4%로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원 PC든 PC든 이게 인플레이션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연준이 CPI보다 더 무게치를 두고 바라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PC가 또 근원 PC가 예측치대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갈리고 있어요. 과연 이제 CPI 또 PPI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는 거 이런 게 이미 시장에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게 아니라면은 예측치보다 더 안 좋게 인플레이션 강화 상황이 확인되면서 시장을 한 번 더 타격을 날릴지 이건 일단 뭐 사실 나와봐야 아는 거죠. 나와봐야 아는 건데 24일 밤 10시 반입니다. 이때 또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마도 2월에 피날레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일단 지난주에 CPI, PPI에 이어서 이제
PCE까지 나와주면 2월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걸 통해서 3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에 대한 어느 윤곽 내지는 전망 분석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단기 대응을 하시건 추가 매수를 하시든 그런 대응과 전략적인 방향성 설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노력이 지난 1년 동안 엄청 고강도로 긴축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쉽사리 연준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빅토리아 페르난데스라는 양반은 연준이 수요를 억누르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수치는 연준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 여기서 수요를 억누른다라는 거는 수요를 억누르질 못했죠. 왜냐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미국인 개개인들에게 계좌에다 직접 돈을 싸줬잖아요. 직접적인 부양 정책, 가장 직접적인 또 적극적인 그리고 전폭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갑에 돈이 공짜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소비력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어진 거고, 그런데 공급은 또 수요의 이런 요구만큼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괴물처럼 지금 커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사 샬렛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CIO인데 이 사람도 유동성 또 저축 고용 시장의 낙관론이 지금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좀 잡기 위해서인데 이게 수요가 아직 냉각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면서 유동성 풀었던 걸 다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게 안 나와주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소비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경제 상황이 견고하다라는 점을 노동시장이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 상황이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렵게, 연준이 바라보기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수요 억제 실패라는 게 꼭 연준이 무능해서라고만은 보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죠. 물론 연준이 조금 나이브했던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 이 트랜지셔널 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본 것도 있어요. 이 정도로 긴축을 하면 잡힐 줄 알았을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여전히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고, 그런데 이게 또 연준의 안이함만 탓할 건 아닌 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망 리스크를 통해서 이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공급의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그래도 이 수요가 억눌리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기름을 얹은 거죠. 공급망 리스크.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기업들로서는, 그러니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를 10만큼만 끌어당겨야 될 게 지금 20, 30, 40만큼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달러에 있는 이 미국 연준의 고민인 거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뒷골 땡겨,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 앞머리야, 아이고 야 죽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표지는 좀 된 겁니다. 작년 건가 그래요. 이게 작년 봄인가 뭐 그런 거, 그때 이코노미스트 표지인데, 하여튼 뭐 지금 연준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고강도 긴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번 이렇게 삑사리가 났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완전 된통 당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어떤 이런 악재성 이벤트를 핸들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겸손하고 그러나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제롬 파월 의장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히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좀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번 FOMC 때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안겼지만,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 때려잡아 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금리를 몇 번 더 얼마나 더 올리겠다, 아니면 언제 내리겠다 이런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연준이 바라고 어떤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우리로서는 어렵죠. 어렵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증시 대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게 좀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얼핏 보니까 왕언니님도 그렇고 지금 단기 대응하신 거 익절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나마 지금 이 증시 대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미니 불장 비슷하게 시장이 꿈틀꿈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더 낫다라는 점은 반갑지만,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 이렇게 불안 요인들, 그러니까 불안이라기보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한 방으로 또 날라올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요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지난주에 CPI와 PPI 또 PCE 그리고 연준의 회의록까지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들이 이제 시너지를 낼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전망으로 나올 거고, 3월 연준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24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시장이 꾸물꾸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죠. 반가운 지점이지만 단기 대응 물량은 조금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이번 주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익절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냥 단기 대응으로 들어가신 거는 익절할 수 있을 때 익절하는 것도 전략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